6월 28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69%, S&P 500은 0.33% 올랐고 나스닥은 0.06% 내려 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또다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섹터별로는 테크놀로지를 제외한 전 섹터가 올랐는데 금융과 유틸리티 섹터가 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나이키 주가가 15.5% 상승했습니다. 4분기 그러니까 3월부터 5월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올해 실적 연간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발표했습니다. 우주개발업체 버진 갤럭시 주가는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민간인이 우주여행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39% 급등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5월 근원 PCE 물가는 전년 대비 3.4% 올라 1992년 이후 가장 높았지만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미국 70년물 금리는 1.52%로 올랐고 비트코인은 33,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전략, 채권, 대체투자, 산업기업 쪽으로 7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주식전략부터 듣겠습니다. 7월 월간 공유 골디락스입니다. 김병현 연구원. 7월 월간 공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 수 있을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랠리라는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현재 주식시장의 랠리는 작년 한 3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죠. 이런 보건 위기를 타개하려는 글로벌 유동성 정책이 상당히 이제 세게 들어왔고요. 단기간에 엄청나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싸졌었던 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이제 일정 부분 많이 올라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 유동성 정책의 변화 조짐에도 상당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이러한 뭐 정책 변화나 아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에 약간은 애매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주식 시장에는 좋은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승 각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거꾸로 실업률은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가 좀 높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정책 당국자가 금리 인상을 앞당기기도 혹은 이런 재정 정책을 축소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골디락스와 유사한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서비스업은 이제 백신을 맞고 개선될 시작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뭐 델타 변이와 같은 코로나 변이 확산 이슈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약간 여름에는 경기와 기업이익이 모멘텀 측면에서는 고점 부근에서 약간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와 유가 상승의 우려가 약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이고 여름경에는 약간 좀 완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유가도 여기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공급 측면이 좀 개선이 되면서 조금은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이면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서는요. 중소형주의 어닝 모멘텀이 약간은 도드라져 보인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대형주의 실적 개선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약간 순환매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주도력이 있는 그런 업종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IT와 같은 이런 업종들이 버티는 가운데 주도주는 자동차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들어가면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시작될 텐데 현재 어닝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전망치들은 지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2분기가 1분기보다 좀 낮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한 5조 정도 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어닝 쇼크에 대한 가능성을 낮출 것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은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전략에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현재까지는 이 코스피 중형주 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이 대형주에 속한 종목들보다 어닝 모멘텀이 상당히 세게 나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측면이나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가 좀 더 이제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표현을 어닝 주도력이 저점을 대형주 기준으로 통과를 했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 대형주나 중형주나 이 변동성이 크게 낮아진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순환매가 빨리 나타나면서 생겨진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대형주의 비중을 이제 중립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이런 사이클 논란이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 축소보다는 중립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첫 부분만 제가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 얘기도 좀 드렸었는데 지금 PPI가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죠.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 근원 PPI 기준으로 한 2%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 S&P 500 기업들이 이 마진이 조금 이제 하향화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미국 1, 4분기 어닝 시즌 어닝콜 분석을 해보면 이 미국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마진 압박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분기 어닝 시즌 한국에도 좀 미칠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돌려보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이런 것들을 가격 전가를 못 시키는 업종들한테는 2분기 마진 압박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 사례를 보면은 뭐 제약이나 뭐 유틸리티, 자본재, 상업 서비스 이런 업종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높은 마진이나 마진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 그리고 이 매출이 올라가면서 어닝이 같이 개선되는 기업 이 그런 업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이 지금 상황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의류, 철강 이런 업종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타개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아이디어 부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저희가 크게 테마를 세 곳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진이 고마진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첫 번째는 테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7월 1일부터 한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중에 아마 한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한 레벨 70%까지 접종이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는 주가가 올라갔지만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후에 이제 다중이용 시설, 예를 들면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많이들 사람이 모이는 뭐 영화관이라던가 카지노라던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7월부터는 대선 랠리가 첫 발을 떼는데요. 이제 각 여당과 제1야당의 경선 후보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여기서 각 정당 내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약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선거 관련 공약들이 좀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 음식료, 유틸리티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신 분은 8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7월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고마진 산업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포스코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철강 주식들을 편입을 했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카지노, 면세점 그리고 호텔 그리고 그 의류 기업들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수혜주로는 음식료와 건설 중에서 이제 편입을 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36페이지 혹시 관련해서는 그 코스피 예상 경로를 그려주셨는데 고점 수준과 시기, 그다음에 관련해서 코멘트를 한 번 더 다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직까지는 리플레이션의 후반부이고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금리 전망의 궤적은 3분기는 약간 하향 안정화, 그리고 연말 연초로 갈수록 금리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궤적도 3분기는 약간 상승의 그런 방향성, 그리고 연말 연초로 갈수록 변동성이 높아지는 이러한 궤적들을 지금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그리고 김영환 연구원 이어서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추천을 주셨는데 요즘 델타 바이러스도 이슈되고 있잖아요. 예, 예.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델타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고 이제 한 부분은 다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다만 기존 백신들에 대해서 뭐 변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만 보면은 여전히 효과가 있는 백신들이 꾸준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혼란은 주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그런 바이러스의 변이라는 게 전파력은 높아지만 치명률을 좀 낮추는 과정으로 진화를 해왔던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파력에 대해서만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나라는 게 저희의 지금까지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채권 전략 듣겠습니다. 채권 이클리 한인 금리 인상 관련돼서 코멘트한 건데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이주열 총재가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보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단은 거기다 더해서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정부가 추경안 발표가 있고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에서 35조 원 정도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추경을 앞두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천천히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재정당국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과 금리 인상은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윤우덕 기재위원장 역시도 이번 금리 인상은 긴축이 아닌 정상화다라고 하는 콜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 자체는 10월 인상 이후에 내년도 대선 이후 한 차례 추가 인상을 보고 있는데요. 다만 대규모 추경을 앞둔 재정당국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줬다라고 하는 점 감안하면 7월 그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2명 정도가 나올 경우에는 올해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열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3년 금리는 2차례 금리 인상을 반영할 레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그러면 금리를 좀 올리면 장기 금리가 같이 따라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보시면 3년, 10년 스프레드, 향후 경제를 반영하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2달 전만 하더라도 100bp가 넘었는데 현재 70bp까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을 때 금리를 올리면 정말 경기가 좋은가 보다라고 하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져야 정상인데 경기가 피크를 찍고 내려올 때 금리를 올리면 급격하게 장단기가 축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하는 총재는 워낙 지금 기준금리가 낮아서 올린다고 긴축이 아니라 중립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긴축적인지 여부와 긴축의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나라 회사채, 국채, 가계부채 감안해서 다 대략 합치면 약 3,900조 가까이가 되는데 금리 한 번 올리면 9.8조 원 정도 소비 여력이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2번 정도 올리면 20조 정도죠. 사실상 추경 효과의 상당 부분을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건 오히려 지금처럼 수출이 피크아웃하고 내년도 물가 대부분 다 전망치 하향 조정될 거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느니
그나마 조금 대선 앞두고 빨리 올리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기 쪽에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빠지는 이슈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워낙 상반기 때 돈을 좀 많이 쓰기 위해서 채권 발행이 워낙 많았어서 8월 이후에는 월 평균 채권 발행 규모가 상반기 대비 거의 5.5조 원 가량 줄어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7월 비경쟁 발행이 6월과 같다고 가정하면 8월 이후 월 평균 발행 규모는 이전 평균 대비 5.5조 원 축소. 결국은 장기 쪽은 계속해서 연말로 갈수록 스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장기 금리 하락할 거다. 국내 장단기 스프레드는 연말까지 축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내 장기채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장기채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채권 쪽에서도 코멘트했듯이 저희가 기준금리 관점에서 보면 아마 미국보다도 저희가 훨씬 더 빨리 금리 인상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저희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가 좀 크게 작용해서 이런 결정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미국은 S&P 기준으로 계속 신고를 치고 가더라도 아마 국내 주식시장은 좀 다른 모습을 소위 얘기하는 좀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내하고 미국하고의 디커플링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금리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국 지금 현재 시장의 그 스타일이나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대부분이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고요. 이런 수출 모멘텀은 사실은 글로벌 경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글로벌 경기와 궤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미국이 특히나 미국 중심이겠죠. 미국이나 글로벌의 경기 모멘텀과 그리고 그 방향성에 더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요, 코스피는 모멘텀 국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상호관계가 높은 이런 그 매크로 데이터와 코스피와의 그 모습은 수출 금액과 가장 이제 상호관계가 높은 거의 0.9가 더 많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디커플링이 나타난다라고 볼 때는 오히려 이머징이 좀 더 힘든 이런 구간에서 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은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는 거의 같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소버린 위클리 발표하겠습니다. 신환종 연구원. 네, 지난주 글로벌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채 1.44%에서 10년물이 1.52%로 8bp 올랐고요. 독일도 마이너스 0.20에서 마이너스 0.16으로 한 4bp 정도 올랐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차원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신흥국들도 금리 인상이 지금 신흥국들에서 금리 인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난주에 어떤 특이점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한 3월 정도부터 금리를 인상했던 브라질, 러시아, 터키에 이어서 6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줄 알았던 멕시코, 그다음에 체코도 기준금리 인상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대외도 그렇고 대내적으로 그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타겟팅 레벨들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으면 3%, 그런데 이제 인플레 압력이 거세지면서 지금 한 5, 6% 이렇게 나오니까 타겟팅 목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금리를 지금 깜짝 인상한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반기에는 저희 유럽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질 걸로, 작년 대비 기저효과 등등으로 인해서 이러기 때문에 올해 그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 전환이 상당히 빨라질 거다,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멕시코하고 그 체코였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은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급락하면서 탄핵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서 룰라 대통령이 49%로 내년 대선에 가장 태풍의 눈이 지금 되고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전략 듣겠습니다. 미국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코멘트입니다. 최성종 연구원.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은행에 대한 2021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상이 되는 23개 은행 모두 최저 요건을 통과를 하면서
규제 대비 월등히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지난해 6월과 12월 두 번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이어서 올해 테스트에서도 안정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우수한 위기 대응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행의 우수한 자본 수준을 확인하면서 연준은 지금 현재 미국은행에 대해서 주주하는 총액 제한을 걸어놨었는데요. 그 부분을 해제를 했습니다. 우수한 성과, 과거 자사주 매입 확대 추이를 감안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배당 자사주 매입에 나설 전망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미국장 마감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주하는 확대는 크레딧 투자자 측면에서는 자본적 정상 제고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지만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입증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글로벌 리츠 발표합니다. 홍지환 연구원. 네, 지난주 글로벌 리츠 지수 1.95% 가량 상승을 하면서 2주 전에 한 3% 가량 빠진 하락분을 일부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미국 5월 PCE 물가 지수가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 리츠 섹터 위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5월 미국 단독주택 판매 데이터랑 재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재고 개월 수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서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이 사항은 지금 미국 원래 기존 과거로 봤을 때 미국 주택 시장, 임대 시장 내에서 리츠나 펀드 같은 기관 투자가의 비중이 보통 5% 내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었는데 최근 다른 움직임이 블랙스톤이나 KKR 같은 사모펀드들이 이러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지금 KKR 같은 경우에는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이제 법인을 인수를 통해서 이런 임대주택 시장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 주거용 리츠 토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티커로 말씀드리면 IMVH와 ELS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그 리츠 가격도 다들 좋았잖아요. 그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리츠하고의 관계가 좀 어떤지 간단히 좀 코멘트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저희는 금리 상승에 따른 악재보다는 이 물가 상승에 따른 호재가 이제 리츠 시장에는 더 크게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리 민감도는 낮으면서 경기 민감도 높은 주거용과 호텔, 리테일 섹터 가장 좋게 좀 보고 있고 해당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사실 비용이 증가하고 할인율이 증가하는 측면보다는 물가를 좀 임대료에 반영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임대 수익 증가시켜 나갈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경험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CJ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CJ 발표 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3만 원으로 15%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는 이유는 E&M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낸 이후에 전 부문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부문 같은 경우에는 광고 호조도 좋지만 콘텐츠 경쟁력 기반으로 자체 OTT인 티빙의 MAU랑 가입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커머스 부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모바일로 일원화하면서 영업 효율화 효과가 연간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 부문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규 자체 IP 발굴 효과 기대 가능하고요. 영화 부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근 신작 개봉이 재개되면서 이 부분에 따른 영업 정상화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에는 다른 것보다 1분기에서도 보였던 광고 단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매출 성장세가 연중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고 동시에 방송 콘텐츠 제작비 효율화 효과가 본격 반영될 시점임을 고려해서 미디어 부문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습니다. 잠깐 티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5월 기준 MAU는 330에 유료 가입자는 130만 명입니다. 아직은 3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티빙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고요. 6월에 유로 2020의 40%가 티빙으로 독점 중계되기 때문에 이 효과로 MAU 성장세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디어에서 티빙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사한 사례로 디즈니 같은 경우 CJ ENM과 유사하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자체 OTT 디즈니 플러스가 시장 안착할 때 그때 주가 드라이버가 가입자 성장세가 됐습니다. 미디어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티빙의 가입자 성장세 위주로 조금 지켜보면 좋겠다.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을 가져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와 유사하게 미디어 중심의 호실적이 지속될 것입니다. 영업이익 83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광고 경기 회복 그리고 콘텐츠 흥행으로 광고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제작비 효율화 효과는 방송 부문뿐 아니라 티빙 부문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통합 관련 비용이 있겠지만 계절적 성수기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티빙 관련돼서요. 향후 손익 전망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티빙만 별도로 봤을 때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쯤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티빙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매출 190억에 영업 적자 50억이었습니다. 즉 적자 회사이고요. 사실 이 상황은 올해 내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OTT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시장을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만 보셔도 초반에는 넷인컴 부분이 계속 적자 나왔던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사실상 2023년에 이제 IPO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시점까지도 유의미한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당사에서는 좀 물음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업 가치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일단 OTT 사업자의 특성상 다른 부분보다 가입자를 잡고 그리고 이게 BEP 레벨을 넘을 만큼 즉 콘텐츠 제작비 대비 구독자 수 기반이 높아지는 당사에서는 약 400만 명 이상이 됐을 때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 보통은 이제 PSR이나 혹은 가입자 수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측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추후에 티빙의 그 흐름을 더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옵티팜 발표합니다. 나관준 연구원입니다. 네, 옵티팜 의무공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테리오 파지를 제외한 전반적인 동물 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국내 허가 승인을 획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 키트가 올해 1월에 첫 매출을 확인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키트 공급 확대와 PCMB 진단 키트 공급 개시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제 박테리오 파지가 수출이 부진에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3분기부터는 태국형 박테리오 파지가 수출 개시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태국을 시작으로 향후 필리핀, 중국 등 박테리오 파지 수출 확장이 기대되고요. 동물 사업 포조로 전반적인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의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옵티팜은 최도 각막 피부, 고용장기 등 다양한 이종장기 파이프라인과 관련 연구 데이터를 보유 중인데요. 선제적으로는 이종최도의 상업화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종최도의 소동물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3분기에는 이종최도 소동물 실험 종료 후에 4분기쯤 이종최도 영장류 비임상 시험 개시가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올해 3월에 국제과제로 진행되어 온 이종신장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돼지 신장을 이식한 원숭이가 이제 지난 2017년 생존 기록인 32일을 2배 이상 넘어섰지만 86일 차에 사망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사람 이식을 위해서는 보통 180일, 6개월 이상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데 이 점에는 미달했지만 국내 최장 생존 기록을 경신하면서 연구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상업화까지 오랜 기간 소요되는 고용장기 특성상 향후에도 고용장기 부문은 국제과제를 통해서 후속 연구를 지속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종장기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